생활법률 6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서부터 보죠. 83쪽이에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주거용 건물이다. 주거용 건물. 그런데 이 주거용 건물이란 게 뭐냐? 사람의 주거 용도에 사용되는 건데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 이런 공부상의 표시와 상관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데 창고라든지 뭐 이렇게 공부상에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창고를 개조를 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주거 용도로 개조를 해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해당이 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즘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그 동네에서 이렇게 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있는 사람들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이제 이른바 마이카 시대는 88 올림픽 이후에,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후에 이제 도래한 거고, 그 이전까지는 정말 그 자동차 가진 사람들은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이제 부유한 층에 속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때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아주 잘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보면 이제 차고가 있어요. 차고, 주차장. 근데 이 주차장에도 보면 이게 수도 이런 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개조를 해서 그걸 임대를 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게 주차장을 개조를 해서 임대를 뒀는데, 뭐 그런 경우에도 아니 하여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거 용도로 개조를 해서 임대를 했다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해당이 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상의 표시와 상관없다.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기부 등본상 그 표시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여기 주거용 건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이렇게 실제 용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이때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냐?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창고라든지 주차장을 주거 용도로 개조를 해서 임대를 했어요. 이러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이 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창고는 원래 그냥 창고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창고 주인은 뭐 창고로 쓴다니까 창고를 뭐 하여튼 임대차 계약의 이제 목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말이지 이 임차인이 자기가 임의로 개조를 해서 주거 용도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느냐? 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 그 임대인은 주거용 건물을 임대한 게 아니죠. 그죠? 창고를 임대한 거죠. 그런데 임차인이 자신이 그냥 임의로 개조를 해서 주거 용도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당초에는 창고 용도로 임대를 했었는데, 나중에 임대인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주거 용도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때서부터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이 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주거용 건물이면 족하고요. 구조상 이용상으로 무슨 독립성을 갖는 건물이어야 한다든지 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축물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이른바 벌집, 사람 하나 정도 들어가서 겨우 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뭐 식사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벌집 같은 경우에도 이거 주거 용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지하실이라든지 내가 지금 말한 무슨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옥탑방 같은 경우를 이렇게 주거 용도로 개조를 해서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뭐예요? 특히 옥탑방 같은 경우 이거 완전 불법 건축물이죠. 불법 건축물. 용적률을 용적률 규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죠. 우리 학교 근처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주거용 건물인데 예를 들어 한 4층짜리 건물인데 맨 위에 층에 보면 이른바 옥탑방이라고 하는데 맨 위에 층에 보면 약간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진 그런 건물들 많이 보죠. 학교 근처에. 그거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 불법 건축물이야. 그런데 그런 옥탑방을 학생한테 그 뭐 여기 뭐 이렇게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한테 뭐 원룸으로 해서 임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해당돼서 허가를 받은 부분은 아니지만 불법 건축 부분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해서 임대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4쪽 한번 보시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그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게로 운영을 한다든지 일부를.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동네에 그런 가게들 많았던 것 같아요. 구멍가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매대 같은 걸 설치를 해서 팔면서 그 안쪽에 가족들이 그 가게 주인 아저씨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살고 그런 구조의 건물이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주거용 건물에 해당이 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예전에는 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죠. 왜 그러냐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되면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민법상 어떤 일반 이론에 따른 그 임차인의 권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에 해당이 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도 가급적이면 하여튼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또 별도로 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제 그런 어떤 필요성 같은 게 많이 좀 떨어지기는 했죠. 하여튼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자, 아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원래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집주인한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항력이 없고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차 목적 건물이 어떤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경락대금을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때 임차인도 당연히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죠. 근데 이제 채권은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다 동순위이기 때문에 채권에게 비례해서 나눠갖고 우선변제권이 없다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도 인정해주고 우선변제권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 채권인 임차권이 마치 물권인 전세권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먼저 대항력. 원래는 대항력이 없어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당연히 없어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을 해. 그래서 제3자, 주로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되겠죠.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도 내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원래 2년 약정을 했는데 아직 1년 더 남았다. 1년 더 살고 나가겠다. 그리고 나갈 때 보증금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상당한 거 아니야? 상당히 센 거죠. 채권에서 이 정도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건 이건 굉장한 거예요. 자, 대항력이 어떤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한번 보죠. 84쪽 주택임대차보호법 84쪽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이 길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돼. 주택 인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 길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는다. 여기 이 길이 뭐냐면 다음 날이란 뜻이에요. 다음 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식 그 표현이 많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음 날을 이 길이라 그랬어요. 이 길. 지금은 이제 요즘 제정된 법률들은 이 길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다음 날 이렇게 하지. 다음 날. 근데 여기 이제 이 길이란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의 인도는 뭐냐면 이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택의 인도는 내가 그 임차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어디서 해요? 동사무소 가서 하지. 여러분도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대항력 취득 요건은 뭐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예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래서 85쪽에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85쪽의 세 번째 단락.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여두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때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 그 전학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월 초라든지 2월 거의 2월 하순경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3월서부터 이제 새학년 새학기로 이제 새학년 새학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 전학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학은 이제 보통 한 2월 그래도 중순경까지는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2월 29일 날 이사를 간다든지 3월 2일 날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미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두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 전학 문제 때문에 이렇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간 경우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돼. 반드시 이사를 먼저 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좌우지간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그날이 아니에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그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당일날은 이삿짐 나누라고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이사를 마치고 3월 2일 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대항력은 언제서부터 생겨? 3월 2일 아니에요. 그 다음날 3월 3일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자, 주택의 인도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요. 이사 가는 거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을 인도받았다. 그러니까 그 주택을 점유해서 사용한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 주택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걸 주택을 인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등록이에요. 주민등록 때문에 종종 이 대항력이 인정되네, 인정 못 되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86쪽에 보시면 이제 주민등록 이렇게 나오는데 주민등록. 자,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 하면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차인이 홍길동이죠.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겠어요? 당연히 임차인이 홍길동이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되지.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홍길동이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하지는 못했고 홍길동이 아내가 이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어요. 또는 홍길동이 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어요. 이 경우에도 우리 판례는 유효한 주민등록이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인정되는 주민등록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원칙이 여기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을 말하지만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유효한 주민등록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다른 지역에서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우리 학교까지 오려면 통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학교 근처에 이제 원룸을 빌려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이제 부모님께서 올라오셔서 부모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부모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누가 들어와서 살아요? 자녀가 들어와서 살잖아요. 학생이, 자녀인 대학생이 들어와서 살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대학생이 했어요. 자기가 여기서 사니까, 그 주소에 사니까. 그러니까 대학생인 자녀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 온 것도 아니고 임차인 명의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도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우리 판례는 인정되는 것으로 봐요. 우리 판례는 부모님이 가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렇지만 그 자녀가 이사 와서 그리고 그 자녀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때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봐요. 누구의 대항력이죠? 임차인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고요. 그때 임차인은 누구죠? 대학생인가요? 아니요. 부모님이죠. 예를 들어 아버지,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와서 했다. 그럼 아버지가 임차인인데 아버지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거는 이 경우 배우자하고 자녀에 대해서만 인정이 돼요. 형제 자매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판례가. 실제 이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자매인데요. 자매인데 언니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여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여동생이 너무 어렵게 살아. 응?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제부라 그러나요? 제부가 직장이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 언니가 불쌍해서 집을 하나 빌려줬어요. 본인이 이제 그 보증금 내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동생 보고 야 이제 너 가족 데려와서 여기서 살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이때 임차인 누구죠? 언니죠. 그리고 보증금도 임차인 언니가 냈죠. 근데 누가 들어와서 살아요? 여동생 가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죠. 자, 이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되느냐? 우리 판례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례가 배우자하고 자녀로 좁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배우자하고 자녀는 괜찮다. 배우자하고 자녀는 임차인 본인과 거의 동일시해요. 그런데 뭐 형제 자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는 어떡하죠?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 많이 와서 살고 있잖아.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외국인들은 주민등록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리 판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이라든지 체류지 변경 신고,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 새로 옮기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듯이 체류지 변경 신고, 그러니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또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이라든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주민등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또 숙지해야 할 게 뭐가 있냐 하면요. 이 주민등록은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숙지해 주셔야 돼요. 주민등록은 뭐와 일치해야 돼? 부동산 등기부와 일치해야 돼.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돼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우리 그 86쪽 한번 와보세요. 86쪽 주민등록 그 부분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한번 보시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지 집원 다음에 공동주택의 명칭
동층 호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럼 이것까지 같이 보죠. 그 밑에 줄 보면 그러나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집원만 적으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택은 크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자, 공동주택은 다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어요. 아파트는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아파트예요. 아파트인 경우는 또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 규제가 많죠. 이 아파트는 이제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아파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빌라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5층이 없잖아요. 높아봐야 4층이지. 왜냐면 5층 이상 되면 이게 아파트거든. 아파트가 되면 법적 규제를 많이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층이죠. 대부분 다 4층이죠. 근데 이렇게 4층 이하인 공동주택은 다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요. 이 연립주택은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요. 지금은 연립주택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공동주택인데 높지는 않아. 그러니까 4층까지니까 최고 4층까지인데 옆으로 아주 큰 그런 공동주택이 있어. 그런 게 연립주택이야. 예전에는 이게 많았어요. 지금은 연립주택 지을 정도면 아파트를 줘버리죠. 근데 하여튼 지금도 옛날 구시가지 같은 데 가면 연립주택이 많아요. 다세대 주택은 66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층, 우리 흔히 많이 보는 거죠. 4층짜리 다세대 주택 많잖아요. 이런 게 공동주택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은 우리가 뭐 흔히 많이 보는 단독주택인데 거기 보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이 다가구 주택 이거 단독주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아요. 왜 절대로 헷갈리지 않나요? 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은 등기부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부를 보시면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각 호수별로 등기가 개별적으로 돼 있어요.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기부를 보면 맨 앞에 이제 표제부, 그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표시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보면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별개로 편제돼 있어요. 각 호수별로.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단출하죠. 표제부, 그 다음에 권리부 그 집원에 주택 딱 하나만 있어요. 건물 하나만. 등기부 딱 하나만 개설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딱 떼보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은 뭐냐면 단독주택인데 등기부상 딱 떼보면 이건 집합건물 등기가 아니라 등기부상 딱 떼보면 단출해요. 표제부, 갑구, 을구밖에 없어. 아주 단출해. 그런데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임의로 방을 구획을 한 거예요. 단독주택을 임의로 방을 구획해서 자기가 그냥 호를 붙인 거예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등기부 아무리 뒤져봐도 101호, 102호, 103호 없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1호, 102호별로 등기부가 별개로 편제되어 있어. 그러니까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는 등기부를 보면 알아요. 등기부를. 그래서 이 공동주택인 경우는 어떻게 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등기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등기부에 딱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앞에 한숲 아파트 있잖아. 한숲 아파트, 난 잘 모르지만 만약에 한숲 아파트 110동 101호라고 해. 그러면 이때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 등기부에 나와요. 한숲 아파트 집원이 있겠죠. 대전광역시 동구 용존동 어떻게 집원 나왔겠지. 예를 들어 나도 잘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용종동 133 집원하고 그 다음에 한숲 아파트 110동 1층 101호 이렇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왜? 부동산 등기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에.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그 등기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동층호수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집원 다음에 공동주택의 명칭 동층호수를 그대로 적어야 돼. 이래야 대항력이 인정돼. 이래야. 만약에 동을 빠뜨려서 한숲 아파트
뭐 110동 1층 101호인데 110동을 빠뜨렸어. 이러면 대항력 인정 안 돼요. 대항력 인정 안 돼. 110동 빠뜨리면 그거 인정 안 돼. 근데 우리 판례는 예를 들어 원래 1층 101호인데 1층을 빠뜨렸어. 그건 괜찮대. 왜냐하면 101호가 101호라 그러면 1층에 있구나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동물 빠뜨렸다든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뭘 보고 해야 돼? 등기부를 보고 해야 돼. 등기부. 그래서 실제로 제일 문제가 많이 벌어지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얼마 전에도 이게 한 몇 년마다 그런 일이 꼭 벌어지는데 여러분들한테 생활법률 시간에 나한테 강의 듣고 절대로 그 실수하면 안 돼. 우리가 보통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거 보면요. 그 지금 4층 건물인데 집주인 중에 사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을 사자라고. 그래서 1층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층은 이렇게 돼 있고 4층이 401호, 402호, 403호, 404호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자를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 501호, 502호, 503호. 이렇게 호수를 그렇게 적어놨어요. 501호.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예를 들어 401호인데 집주인이 사자를 싫어해. 그래서 출입구에 있는 호실 표시도 501호로 해놓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자체를 501호로 계약을 해요. 501호로. 그래서 뭐 하여튼 무슨 뭐 빌라 뭐 501호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겠군 하고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그냥 확정일자는 나중에 보면 임대차 계약서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져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501호로 신고를 한단 말이야. 근데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거기 몇 호로 나와 있어? 401호야. 부동산 등기부는 갑자기 3층에서 5층으로 뛰지 않아.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는 3층에서 5층으로 안 뛰어요. 3층 다음은 4층이지.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는 401호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501호로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 501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항력 인정 안 돼요. 이거는 대항력이 인정되는 유효한 주민등록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항력이 인정이 안 돼. 다시 한번 얘기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어디에 기재 내용과 일치시켜야 돼?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내용하고 일치시키는 게 아니고 어디? 부동산 등기부 기재 내용과 일치시켜야 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501호로 돼 있더라도 등기부를 보면 401호로 돼 있어. 그럼 401호로 신고를 해야 돼요. 401호로.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꼭 터져요. 사자를 갖다가 뭐 굳이 그런 이유로 싫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린단 말이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갖다가 501호로 한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그럼 그거 안 받아주면 동사무소 직원은 그런 거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신고한 대로 받아. 신고한 대로 받는단 말이야. 신고하는 사람이 제대로 해야지. 신고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이게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자기가 이제 세를 두려고 임의로 그냥 이렇게 구획을 져가지고 101호, 102호 막 정해놨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등기부 딱 보면 뭐야? 없지. 101호, 102호, 103호 없어요. 이건 단독주택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원까지만 적으면 돼. 집원까지만. 집원까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별로 각각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돼요. 각각 별개의 건물이야. 법률상 각각 별개의 건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매 같은 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우선 변제권 받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 내가 101호를 내가 임차를 해서 살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게 경매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나는 101호 경락대금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임차이니까 내가. 근데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내가 지금 101호라고 해서 내가 무슨 나만 임차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는. 그렇잖아.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이 막 구획해가지고 한 7명 있어. 임차인이 7명 있어. 그럼 임차인 7명이 같이 경매 들어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보증금 변제받을 때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응? 보증금 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변제받는다든지 할 때 좀 불리한 게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주의해야 할 건 뭐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다. 그리고 아까 내가 무슨 지하실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옥탑방이라든지 이런 데 살 때는 이거 어떻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어떻게 해요? 부동산 등기부에 거의 표시되지도 않아.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집원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세대 주택이야. 응? 다세대 주택인데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지. 다세대 주택인데 지하실을 임대를 해줬어. 임차를 해줬어. 원래 지하실은 공용 부분인데 다세대 주택인데 임차를 해줬어. 자,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그 자신에게 그 임대를 해준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201호에 산다 그러면 201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그 201호의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대항력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경우는 이제 가급적이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안 되지. 응? 안 되지. 그런데 하여튼 그 뭐야 만약에 지하실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집주인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항력의 발생 시기 한번 보시죠. 대항력의 발생 시기.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이렇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춘 그 다음 날서부터 발생을 하고요. 지금 우리 86쪽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의 대항력의 발생 시기 하고 있어요.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하지만 내가 이 대항력을 계속 가지려면 이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갔어. 그럼 대항력이 상실돼요. 아니면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겼어. 이런 경우도 대항력이 상실돼. 근데 아까 주민등록은 내가 뭐라 그랬어?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이 원칙이지만 그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그랬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갖췄는데 내가 무슨 직장 문제 때문에 다른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지방에 내려가게 돼서 내가 주민등록을 옮기게 됐어요. 옮기게 됐어. 그런데 내 배우자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경우에도 이것도 대항력 상실되지 않아요. 왜? 아까 내가 말했잖아. 배우자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과 같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사례 해설까지 살펴보죠. 사례. 우리 81쪽 한번 보세요. 81쪽 1번 전세 계약 후에야 근저당권이 81쪽이에요. 사례 살펴보죠. 1. 전세 계약 후에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거절하는데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한다든지 또는 뭐 임차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반드시 뭐 하라 그랬어요?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 보라 그랬잖아요. 부동산 등기부에 이 근저당권이 다 표시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근저당권이 표시돼 있고 또 친절하게 그 채권 최고액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 딱 보고 대충 이 금액 되겠다. 그럼 혹시라도 이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이런 것도 따져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지도 않고 딱 들어갔더니 저당권이 설정됐어. 난 저당권 설정된 거 싫어. 나는 이거
임대차 계약 해지할래. 나 그냥 나갈래. 이거 안 된다 이거. 이거 옥지 안 돼. 응? 안 돼. 이건 해지 사유가 아니야. 응? 돌려받을 방법은 없어요. 2번 철수는 시골 출신으로 대학 1학년생인데 현재 방 한 칸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였다. 임대차 계약은 시골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예. 부모님이 아버지가 올라와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인 철수가 이사와서 철수 이름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랬죠.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음에 3번 등기부 등본과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로서 철수는 연립주택의 2층 201호에 전세로 입주했는데 등기부상 내용과 각 세대 현관문 편지함의 표시가 달랐다. 현관문에 적힌 301호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는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부에 201호로 되어 있으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301호로 되어 있던 현관문 표시가 301호로 되어 있던 그거 무시하고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201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대항력이 미치는 제3자의 범위서부터는 7주차 강의 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